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형 기출문제 시간인데요. 우리가 앞부분은 기존 문제와 더불어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뒷부분은 우리가 부속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록입니다. 부록.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형평성 있게 원래 강의해야 되는데 앞부분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록 문제 있죠. 부록 문제는 이게 선택형 문제지만 사례형 선택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 3년 동안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우리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2편 형사소송 주체와 소송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소송 주체는 우리가 세 명이 되어 있죠. 소송 주체 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송 주체는 자, 일단 법원 있죠. 법원이 있고 법원은 좀 판결의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사의 주체가 있어요. 수사의 주체는 지금 사법경찰관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수사의 주체고 그 다음에가 이제 피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고인. 아무래도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피고인이 되겠다. 이것을 소송의 3주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울러 가지고 형사소송법은 세 가지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첫 번째가 실체적 진실주의입니다. 이념이라고 그러죠. 이념은 첫 번째가 실체 진실주의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신속한 재판이 되겠죠. 신속한 재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적정 절차입니다. 얼마나 적정하게 우리가 절차를 밟을까? 적정 절차죠. 이 세 가지 이념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이건 뭐냐면 상충하는 관계 또는 서로 같이 의지하고 견제하는 그런 어떤 이념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의 주체, 그 다음에 이념, 그 다음에 소송 행위가 있죠. 자, 소송 행위는 뭐냐면 소송의 3주체가 또는 3주체 및 이와 관련된 사람이죠. 소송 관여자라고 그래요. 소송 주체 및 소송 관여자가 하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하는 일련의 소송 행위를 소송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절차에 따른 그런 일련의 어떤 행위, 이것을 소송 행위라고 그래요. 즉 유효한 소송 절차를 만드는 행위, 이것이 소송 행위가 되겠습니다. 소송행위는 소송 관련자가 우리가 소송행위도 할 수 있어요. 고소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소송 주체가 하는 것은 뭐 물론이겠죠.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소송 주체 공부했고 소송 주체 첫 번째가 바로 법원이 되겠죠. 자, 우리 법원은 어떻습니까? 법원 우리가 실체로 보는 그 법원이 아니라 이건 소송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법원이다. 소송 개념의 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제1절 법원 나와 있죠. 자, 1항 문제 1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관할이 나왔을까요? 형사소송법 1조가 관할인 거예요. 자, 우리가 형법에서는 1조가 뭐였습니까? 범죄 성립과 처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관할이 1조가 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493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사소송 관련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검찰청법이라든가 뭐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 법칙이 상당히 많이 법률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자, 그러니까 뭐냐면 형법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 이념과 그다음에 특별법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몇몇의 관련 법률이라든가 규칙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다 공부하기는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해법학원에서 출간한 선택형 기출문제 매우 좋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잘 풀므로써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관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했죠. 관할은 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심급 관할, 그다음에 토지 관할, 그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심판을 할 때 관련 또 법이 있는데 관련 심판 관할이 또 있습니다. 이런 그다음에 심급 관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관할의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관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됐어요. 관할이라는 것은 법원이 예를 들어 토지 관할 같은 경우는 어떤 구역, 어떤 토지에 한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권이 발생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책임을 지라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게 이제 토지 관할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자, 관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겠죠. 자, 이것도 형사소송법 그대로 물어봐요. 거기 보시면은 형사소송법 제4조를 물어봤습니다. 관할, 토지관할 같은 경우는 자, 어느 곳에 뭐 미치겠는가, 범죄지인가 아니면은 범죄지 외에도 피고인의 주소지인가, 그다음에 거소 이렇게 돼 있는데 거소까지 우리가 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소는 바로 뭡니까? 현재 거소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자, 그래서 1항은 맞았어요. 예, 2항은 맞는 말이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죠. 6조를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토지관을 달리하는 두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됐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바로 의 상급 법원에서 결정으로 한 개 법원을 어떻습니까? 병합 심리, 한 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뭐냐면, 자, 이런 관할 법원이 두 개 있었다. 그럼 이 직근 상급 법원에서 이 두 개를 한쪽으로 몰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정으로입니다. 중요한 게 결정으로. 이것도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다름 아니 뭐 여기 법 규정에 있는 걸 잘 보면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 내면은 이게 안 좋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욕심을 내지 말고 정도로 가다가 남보다 더 확실하고 빨리 맞힐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쓰지 실력이 없어서 문제 못 푸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라든가 그다음에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헷갈려가지고 틀리지 내가 전혀 몰라서 틀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사망이 이제 틀렸습니다. 합의부 두 개 관련 사건이 사물관할, 그죠? 사물관할이 있다고 했죠. 사물관할은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이제 관할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런 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나왔던 토지관할이 있고, 그 다음에 심급관할이 있습니다. 심급관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관할이 있겠죠. 사물관할. 자,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 기본 개념을 잘 알고 들어가야 이제 문제 뒤까지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 구제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것을 법원 예를 들어서 법률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토지관할을 말 그대로 이제 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판적이란 말 들어봤죠? 재판적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급관할은 뭐 여러분들 잘 알죠? 1심, 2심, 뭐 3심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물관할은 단독죄, 그 다음에 합의부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단독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재판관이 한 명인 거죠. 그 다음에 합의부는 뭐 3명 이상 이렇게 된 것이 합의부인데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일반적으로 사건이 중하면 합의부로 가고 이게 경하면은 단독죄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단독 사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지만 두 개 관련 사건이 사물관할과 토지관을 모두 달리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보니까 사물관을 달리할 때는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이 모두 달라요. 모두 다를지라도 병합 심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규정했죠.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알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는 이런 조문 같은 거를 아주 주시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계속 출제가 되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사항은 어떻습니까? 사항도 어때요?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합의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죠? 차고 배당을 했다는 얘기예요. 차고 배당 해가지고 단독 판사, 그러니까 단독부에 우리가 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단독 판사에게 배당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와 관계없이 합의부는 있죠. 합의부는 이와 관계없이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조심할 게 뭐냐면 자, 거기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죠.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하였는지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관계없이 실체 재판에 들어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단독죄로 원래 가는 게 아니었죠. 합의부로 가게 돼 있었는데 그럴 때는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과 아무런 관계없이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배당을 합의부에서 해야 된다. 원래 합의부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문제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지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좀 숙달되게 연습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4페이지가 되겠죠. 문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할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기억번이 틀렸습니다. 기억번 틀리고 그 다음에 리을번 틀렸는데 기억번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피고인 갑의 A 사건은 지방법원 번원 항소부, 즉 뭡니까? 이 합의부죠. 자, 거기 보시면 갑의 B 사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갑은, 자, 이게 좀 조심할 게 있어. 갑은 뭐의 결정에 의해서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되어 있냐면, 자, 이거 조심해 주세요. 이거 이 조문 규칙 그대로입니다. 이 고등법원의 결정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항소 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걸쳐 가지고 이게 소송이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때는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어떻습니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계속된 사건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등법원과 그 다음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고등법원은 결정을 해가지고, 그죠? 결정을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그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고등법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이 틀렸습니다. 고등법원의 결정입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뭐 조문 규칙 그대로예요. 고등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런 것도 꼭 유념해 주세요. 고등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많은 법률을 알고 있어도 실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특히 절차법은 그래요. 자, 기억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뭐 소년 사건이 있었어요.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왜 그러냐면 보호 처분을 받을 만한 요건이 충족되면은 곧바로 소년부에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아두시고. 송검이라고 하지 않고 송치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소년부. 소년부가 어디냐면 보통 가정법원이 있거든요. 가정법원 판사한테 이렇게 우리가 송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리을번은 어떻습니까?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결정으로 사건을 뭡니까? 결정으로 뭡니까? 관할 법원은 판결로를 선고하고 이렇게 되는데 판결이 틀렸죠. 결정으로 어느 법원에다가 송부합니까? 어디다가 이송합니까? 바로 이 결정으로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결정으로. 여기서는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는데 합의부로 이송할 때 어떤 방법을 하냐? 사실 이 법원의 의사 표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법원에 이제 판단하는 것이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이 있고, 그다음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 같은 경우는 구두 변론주의로 하고, 그다음에 원고와 피고가 어떤 재판장에서 곧바로 어떤 심리에 참여해 가지고 결정을 내는 것이 바로 판결이 되겠고, 명령 같은 경우는 법원에 직접 의사표시를 하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명의 형식을 가진 것이 명령입니다. 형식.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같은 경우는 판결의 형식이 아니죠. 그래서 결정은 구두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리을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어떻습니까? 미음번은 관할 이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검사는 직권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만, 맞아요. 그 다음에 피고인은 관할 이전에 신청할 권리만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은 형법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게 풀어야 됩니다.
왜냐? 조문이 그대로 조문을 물어보기 때문에 조문과 판례를 엮어서 문제 내는 거죠.